시리즈 1 통합본 인슐린 저항성 완전 정복 살이 찌는 진짜 이유부터 대사 회복까지.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늦은 밤에 라면을 끓여 먹어도 다음날 아무렇지 않았어요. 며칠만 식사를 조절하면 금방 바지가 헐렁해졌고요. 운동을 며칠만 해도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신가요? 조금만 먹어도 살이 붙고 운동을 해도 별 변화가 없고 배만 점점 앞으로 나오고 밥만 먹으면 눈이 감기고 이런 변화 많이 느끼고 계시지 않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지. 신진대사가 떨어져서 그런 거야. 이제는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오늘 이 영상은 좀 길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함께 가보시면 살이 찌는 이유, 뱃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 식후에 졸린 이유, 몸이 예전 같지 않은 이유가 전부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된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위지력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었구나. 내 몸이 망가진 게 아니라 몸이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구나. 오늘 그 신호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하나의 호르몬이 있습니다. 바로 인슐린입니다. 들어보신 적은 있지만 정확히 뭔지는 모르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풀어드릴게요. 파트 1. 인슐린이란 무엇인가? 인슐린이라는 이름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당뇨병이랑 연결해서 들어보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인슐린은 당뇨병 환자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몸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일하고 있는 생명에 꼭 필요한 호르몬입니다. 먼저 이 질문에서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쌀밥, 빵, 국수, 고구마 같은 음식들은 소화되면서 포도당이라는 작은 에너지 단위로 분해됩니다. 이 포도당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요. 혈액 속에 당이 늘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혈당입니다. 자, 이제 혈액 속에 포도당이 가득 있어요. 이건 우리 몸의 연료예요. 뇌도 쓰고 근육도 쓰고 모든 세포가 이 연료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포도당이 혈액 속에 아무리 많아도 세포 안으로 혼자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포 하나하나에는 작은 자물쇠가 달려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이 세포의 자물쇠에 딱 맞게 꽂히면 세포 문이 열려요. 그러면 혈액 속에 떠돌던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쓰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배달기사에 비유하기도 해요. 혈액이 도로라면 포도당은 배달 물건이고 인슐린은 그 물건을 각 집 안까지 직접 넣어주는 배달기사인 거예요. 이 인슐린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췌장이라는 장기에서 만들어집니다. 위장 뒤쪽에 있는 손바닥만 한 작은 장기예요. 우리가 뭔가를 먹어서 혈당이 올라가면 췌장이 그걸 감지해요. 혈당이 올라갔구나. 인슐린을 내보내야겠다 하고 인슐린을 혈액 속으로 분비합니다. 인슐린이 세포 문을 열어주고 포도당이 들어가서 에너지로 쓰이면 혈당이 다시 내려가요. 췌장은 정상으로 돌아왔구나 하고 인슐린 분비를 줄이고요. 이 흐름이 밥 먹을 때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음식을 먹는다. 혈당이 올라간다.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한다. 인슐린이 세포 문을 열어준다.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간다. 에너지로 쓰인다. 혈당이 다시 정상으로 내려간다. 이게 인슐린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인슐린이 없거나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당뇨병의 핵심 문제 중 하나예요. 인슐린이 부족하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을 계속 떠다니게 됩니다.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거죠. 창고 앞에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창고 문이 잠겨 있어서 아무도 그 물건을 안으로 들이지 못하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겉에서 보면 물건이 넘쳐나는데 정작 창고 안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세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혈액 속엔 에너지가 넘치는데 세포는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굶주림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인슐린은 생명과 직결된 정말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에요. 많은 분들이 인슐린을 그냥 혈당 조절 호르몬이라고만 알고 계세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인슐린에는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지방 저장 스위치 역할입니다. 인슐린이 높아지면 우리 몸은 지방을 태우는 것을 멈추고 지방을 저장하는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포도당이 생기고 인슐린이 나와서 그 포도당을 세포로 보내줍니다. 그런데 세포가 필요한 양보다 포도당이 더 많으면 남은 건 어떻게 할까요? 버릴 수는 없어요. 몸은 낭비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처음에는 간이랑 근육에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이 되는데 이 창고도 용량의 한계가 있어요. 창고가 꽉 차면 남은 에너지는 지방으로 변환되어서 지방세포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 모든 과정의 스위치를 켜는 게 바로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이 높은 상태에서는 우리 몸이 지방을 태울 수가 없어요. 지방을 꺼내 쓰는 문이 인슐린에 의해 잠겨버리거든요. 은행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인슐린이 높은 상태는 은행에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은행은 들어오는 돈을 처리하느라 바빠서 이미 쌓아둔 예금을 꺼내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슐린이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새로 들어오는 게 없네. 그럼 저장해둔 걸 꺼내 쓰자 하고 지방을 꺼내서 에너지로 쓰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지방을 태우려면 인슐린이 낮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해도 뱃살이 잘 빠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인슐린이 계속 높은 상태라면 우리 몸은 지방을 태울 기회 자체를 갖지 못하니까요. 오늘 이 파트에서 꼭 기억해 주실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인슐린은 생명에 필수적인 절대 나쁜 호르몬이 아닙니다. 둘째, 인슐린은 혈당 조절뿐 아니라 지방 저장에도 깊이 관여하는 호르몬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파트 2. 왜 살이 찌는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살이 찌는 이유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이 찌는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요. 많이 먹어서다. 칼로리를 너무 많이 섭취해서다. 운동을 안 해서다. 물론 칼로리는 분명히 중요한 요소예요. 하지만 칼로리 계산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똑같이 먹는데 어떤 사람은 살이 찌고 어떤 사람은 살이 안 찔까요? 왜 굶었는데도 살이 안 빠지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왜 나이가 들수록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잘 찔까요? 이 질문들에 답하려면 우리 몸을 단순한 칼로리 계산기가 아니라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시스템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먼저 이 질문에서 시작해 볼게요. 우리 몸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지금처럼 편의점이 24시간 열려 있고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킬 수 있고 냉장고에 늘 먹을 게 가득 찬 세상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의 설계도는 수만 년 전에 완성되었습니다. 그 시절 인류는 오늘 사냥에 성공하면 먹고 실패하면 굶었어요. 열매가 익은 계절엔 먹을 게 있었고 겨울이 오면 구하기가 훨씬 어려웠습니다. 언제 다음 식사를 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몰랐어요.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했을까요? 먹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먹고 그걸 몸 안에 저장해두는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배가 불러도 남은 에너지를 지방으로 바꿔서 비축해두는 것. 그게 생존 전략이었어요. 여러분이 다음 달 월급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돈이 좀 생겼을 때 최대한 저축하지 않겠어요? 우리 몸도 정확히 그렇게 작동합니다. 음식이 들어오면 이게 마지막 식사일 수도 있어. 남는 건 저장해 하고 명령이 내려지는 거예요. 이게 수만 년간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지방을 저장하는 건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살아남게 하기 위한 설계인 거예요. 문제는 그 설계가 만들어진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데 있습니다. 지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보통 부정적인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시죠. 없애야 할 것, 보기 싫은 것, 건강해져. 그런데 사실 지방은 원래 우리 몸에게 가장 소중한 자원 중 하나였어요. 지방은 몸 안의 배터리예요. 음식을 못 먹는 상황이 며칠씩 이어질 때 몸은 저장해둔 지방을 꺼내서 에너지로 씁니다. 그게 없으면 뇌도 움직이지 못하고 심장도 버티기 어려워요. 추운 환경에서는 체온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는 쿠션 역할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지방을 잘 저장한 조상들 덕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가뭄이 왔을 때, 기근이 닥쳤을 때, 긴 겨울을 버텨야 했을 때 지방을 잘 쌓아둔 사람들이 살아남았고 그 후손이 우리거든요. 살이 찐 것은 여러분의 몸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다만 그 작동 방식이 지금의 환경과 맞지 않게 된 것뿐입니다. 자, 그럼 다시 현실로 돌아와 볼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봅시다. 아침에 눈 뜨면 어떻게 되나요? 일어나서 커피 한 잔,
거기에 달달한 무언가를 넣습니다. 출근길에 편의점 들러서 빵이나 삼각김밥 하나, 오전 중반쯤 슬슬 허기져서 과자 한 봉지, 음료 한 캔, 점심은 밥에 반찬, 먹고 나서 달달한 디저트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오후 3시쯤 또 뭔가 입에 넣고 싶어지고, 저녁은 또 밥, 먹고 나서 텔레비전 앞에서 과자 한 봉지, 자기 전에 출출하면 야식 한 번. 너무 익숙하지 않으세요? 이게 특별히 폭식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범한 현대인의 하루예요. 수만 년 전 조상들과 비교해보면 그 시절 사람들은 식사와 식사 사이에 아무것도 먹지 않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하루에 2끼, 어떤 날은 1끼,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깨어있는 내내 거의 멈추지 않고 뭔가를 입에 넣습니다. 우리 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하루 종일 에너지가 들어온다, 저장하라 는 신호를 받는 거예요. 몸은 열심히 그 신호에 반응합니다. 문제는 그 저장 신호가 너무 자주, 너무 오래 켜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호의 핵심에 인슐린이 있습니다. 파트 1에서 인슐린이 지방 저장 신호를 보낸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우리가 뭔가를 먹으면 소화가 되면서 포도당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요. 혈당이 올라가요.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인슐린이 세포 문을 열어주고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쓰여요. 세포들이 필요한 에너지를 다 채웠는데도 포도당이 남아있으면 일단 간이랑 근육에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합니다. 이 창고도 한계가 있어서 꽉 차면 남은 에너지를 지방으로 바꿔서 지방세포에 쌓아둡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저장 과정을 인슐린이 지시합니다. 인슐린이 높은 동안에는 몸이 저장 모드로 돌아가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인슐린이 높은 상태에서는 이미 저장된 지방을 꺼내 쓸 수가 없어요. 지방 창고 문이 인슐린에 의해 잠겨버리거든요. 창고 관리자가 새로 들어오는 물건을 받아서 정리하느라 정신없을 때는 기존 창고에서 물건을 꺼내줄 수가 없어요. 새 물건 받는 게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뭐 꺼내줄까 하고 창고를 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인슐린이 낮아져야 비로소 몸이 지방을 꺼내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의 핵심은 단순히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에요. 인슐린이 낮아지는 시간을 얼마나 만들어주느냐가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겪어보신 경험 하나를 가져와 볼게요. 아침을 굶었어요. 점심도 평소 절반만 먹었어요. 저녁도 야채 위주로 정말 조금 먹었어요. 그런데 체중계 숫자는 꿈쩍도 안 했어요. 오히려 더 피곤하고 더 무기력하고 배가 고파서 짜증만 났어요. 이런 경험 해보신 분 계세요? 우리 몸은 칼로리 계산기가 아니에요. 오늘 1200칼로리 들어왔으니까 1200칼로리만큼만 써야지. 이렇게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아요. 인슐린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몸은 저장 모드에 고정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먹는 양을 줄여도 지방이 잘 빠지지 않아요. 오히려 몸이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기초대사량을 낮춰버립니다. 들어오는 게 줄었네? 그럼 쓰는 것도 줄여야겠다 하고 적응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피곤하고 집중이 안 되고 추위도 더 타고 기분도 가라앉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몸이 에너지 절약 모드로 전환된 거니까요. 살을 뺀다는 건 단순히 덜 먹는 것이 아니라 몸이 저장한 지방을 꺼내 쓰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인슐린이 낮아지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해요. 칼로리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파트 2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몸은 원래 저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방은 원래 생존 장치였습니다. 현대인은 저장 신호를 너무 자주 받습니다. 인슐린은 지방 저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살이 찌는 것은 단순히 위지력 문제가 아닙니다. 파트 3. 뱃살과 인슐린. 이번 파트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답답해하시는 부분, 바로 뱃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체중계 숫자는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바지 허리 단추가 안 잠기는 거예요. 분명히 예전이랑 비슷하게 먹고 있는데 허리띠 구멍이 어느새 하나씩 늘어나 있고 팔은 그대로고 다리도 그대로인데 배만 볼록하게 나와 있는 느낌. 이런 경험 40대 넘어가시면 정말 많이들 느끼세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지 뭐. 예전만큼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먼저 알아두실 게 있어요. 지방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하지방입니다. 피부 바로 아래에 쌓이는 지방이에요. 배, 허벅지, 팔뚝 등 손으로 잡히는 지방이 주로 피하지방이에요. 또 하나는 내장지방입니다. 배 안쪽, 내장 주변에 쌓이는 지방이에요.
겉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배가 단단하게 나온 느낌이 드는 게 내장지방이 많은 경우예요.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피하지방은 마당에 있는 창고예요. 집 밖에 있으니까 눈에 잘 보이고 드나들기도 그나마 쉬워요. 내장지방은 집 안 한가운데 쌓인 물건이에요. 집 안에 꽉 들어차 있으면 생활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두 지방 중에 건강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내장지방이에요. 그리고 뱃살의 핵심은 이 내장지방에 있습니다. 자, 그럼 진짜 궁금한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왜 하필 배일까요? 왜 남는 에너지가 허벅지나 팔이 아니라 배에 먼저 쌓이는 걸까요? 복부, 특히 내장 주변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꺼내 쓰기에 아주 유리한 위치예요. 간과 아주 가깝거든요. 지방이 에너지로 분해될 때 그 과정의 상당 부분이 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간 주변, 즉 복부에 지방이 있으면 필요할 때 빠르게 꺼내 쓸 수 있어요. 이건 진화적인 설계예요. 조상들이 갑자기 달려야 할 때, 사냥을 해야 할 때, 급하게 에너지가 필요할 때 빠르게 꺼내 쓸 수 있도록 가장 접근하기 좋은 곳에 창고를 만들어 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복부 주변의 지방세포들은 인슐린 신호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인슐린이 올라가면 저장하라는 신호를 복부 지방세포들이 가장 빠르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먹으면 먹을수록 인슐린이 자주 올라갈수록 배에 지방이 먼저 쌓이게 되는 거예요. 팔뚝살은 그대로인데 배만 나오는 것. 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답답하게 느끼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운동도 하고 밥도 줄이고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왜 배만은 도통 빠지지 않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내장지방은 인슐린에 가장 민감한 곳이에요. 이 말은 반대로도 작용해요. 인슐린이 조금이라도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내장지방은 가장 오래 버팁니다. 팔다리 지방은 조금씩 빠지더라도 뱃살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둘째, 칼로리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인슐린이 충분히 낮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루 3끼를 소량씩 먹더라도 간식까지 더하면 하루에 5번, 6번 인슐린이 올라가는 거예요. 인슐린이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걸 반복하면 지방 창고 문이 열릴 충분한 시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창고에 자물쇠가 걸려 있어요. 이 자물쇠는 인슐린이 충분히 낮아져야만 열립니다. 그런데 인슐린이 낮아질 틈도 없이 계속 뭔가를 먹고 있으면 자물쇠는 열릴 기회를 갖지 못해요. 그래서 먹는 양보다 먹는 패턴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40대, 50대, 60대 되시면 정말 많이 느끼시는 게 있죠.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젊을 때는 먹어도 안 쪘는데, 요즘은 운동을 해도 배가 안 들어가. 이게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3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째, 근육이 줄어들어요. 근육은 포도당을 아주 많이 소비하는 기관이에요. 30대 중반부터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조금씩 줄기 시작하고 40대, 50대가 되면 그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근육이 줄면 같은 양을 먹어도 남는 에너지가 훨씬 많아지고 그게 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둘째, 인슐린 민감도가 변해요. 젊었을 때는 세포가 인슐린에 매우 빠르고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수년간 인슐린이 자주 높은 상태가 반복되면 세포가 조금씩 무뎌질 수 있어요. 반응이 무뎌졌을 때 동일한 효과를 내려면 인슐린이 더 많이 나와야 합니다. 셋째, 스트레스와 수면 문제예요. 잠을 제대로 못 자거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갑니다. 이 코르티솔이 올라가면 혈당을 높이고 인슐린도 덩달아 올라가요. 그리고 특히 내장지방 쪽에 지방이 더 잘 쌓이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 3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니까 나이 들면 배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는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고 몸 안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변화들 때문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뱃살은 단순히 보기 싫은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특히 내장지방이 늘어나는 건 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내장지방은 그냥 가만히 있는 지방이 아니에요. 실제로 활성이 높고 여러 가지 물질을 분비하면서 몸의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허리둘레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 체중 숫자보다 그게 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이상하게 졸려요. 배가 부른데도 한두 시간 지나면 또 뭔가 먹고 싶어요. 단 것이 자꾸 당겨요. 허리띠 구멍이 해마다 하나씩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신호들이 여러 개 겹친다면 몸 안에서 인슐린 관련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겁을 들이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이 신호들을 미리 알아채면 아직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파트 3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뱃살은 단순한 지방 덩어리가 아닙니다. 복부는 몸이 에너지를 저장하기 가장 쉬운 위치입니다. 인슐린은 지방 저장의 관리자 역할을 합니다. 뱃살이 가장 늦게 빠지는 이유는 인슐린이 낮아지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일 수 있습니다. 뱃살은 몸의 대사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파트 4. 공복의 힘. 여러분, 마지막으로 진짜 배고픔을 느껴본 게 언제였나요? 배가 살살 아플 정도로 고픈 느낌 말고요. 아, 좀 출출하다 싶어서 뭔가를 찾게 되는 그 느낌 말고요. 진짜로 속이 텅 빈 느낌, 위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은 배고픔.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사실 배가 고파질 틈이 없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를 먹고, 출근하면서 커피를 마시고, 오전 중에 간식을 먹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 음료를 마시고, 저녁을 먹고, 자기 전에 또 뭔가를 집어들고, 이게 평범한 하루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루 동안 우리 몸이 쉬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동차도 계속 달리면 과열되고 고장납니다. 엔진도 식혀야 하고 정기적으로 정비도 해야 오래 잘 달려요. 그런데 우리 소화기관이랑 대사 시스템은요? 쉬는 시간이 있을까요? 먼저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부터 풀어드릴게요. 한 끼 굶으면 몸에 무리가 간다. 배고프면 근육이 빠진다. 공복이 길면 혈당이 떨어져서 위험하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어땠을까요? 수만 년 전 인류는 편의점도 없었고 냉장고도 없었어요. 사냥에 성공해야 먹을 수 있었고 열매가 있어야 따먹을 수 있었어요. 하루 종일 굶는 날도 있었고 이틀을 굶는 날도 있었어요. 우리 몸은 공복에 대응하도록 아주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한 끼, 두 끼 안 먹는다고 무너지도록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공복은 비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오히려 수만 년 동안 인류가 자연스럽게 경험해온 몸에 익숙한 상태예요. 가게를 운영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낮에는 손님을 받고 물건을 팔고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문을 닫은 시간에는 뭘 할까요? 재고를 정리하고 청소를 하고 내일 팔 물건을 준비하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있는 동안은 들어온 것을 처리하고 저장하느라 바빠요. 그런데 공복 시간, 즉 가게 문을 닫은 시간에는 몸 안에서 전혀 다른 일이 시작됩니다. 우리 몸에는 크게 두 가지 작동 모드가 있어요. 저장 모드와 사용 모드입니다. 음식을 먹는 동안 그리고 먹고 난 후 일정 시간 동안은 몸이 저장 모드로 돌아가요. 소화를 하고 영양소를 흡수하고 혈당이 올라가고 인슐린이 나오고 에너지를 세포로 보내고 남는 건 저장하고 공복이 되면 더 이상 밖에서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몸은 모드를 전환합니다. 이제 스스로 해결해야겠구나 하고 사용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 이 사용 모드에서 몸은 그동안 저장해둔 에너지를 꺼내 쓰기 시작해요. 혈액 속에 남은 포도당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는 간에 저장해둔 글리코겐을 꺼내 쓰고 그게 다 떨어지면 지방을 꺼내서 에너지로 쓰기 시작합니다. 이 전환이 일어나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바로 인슐린이 낮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인슐린이 높은 동안은 몸이 저장 모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지방 창고 문이 잠겨 있는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복이 시작되면 더 이상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혈당이 올라가지 않아요. 혈당이 올라가지 않으니 인슐린도 분비될 이유가 없어요. 인슐린 수치가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창고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흐름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음식을 먹는다. 혈당이 오른다. 인슐린이 오른다. 저장 모드. 공복이 이어진다. 혈당이 유지되거나 서서히 내려간다. 인슐린이 낮아진다. 사용 모드. 저장된 에너지를 꺼내 쓴다. 그렇다면 공복이 시작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몸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밥을 먹고 나서 약 2~3시간 정도 지나면 소화가 어느 정도 마무리됩니다. 혈당도 식사 직후보다는 내려와 있고 인슐린도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해요. 이때 몸은 혈액 속에 남은 포도당을 먼저 사용합니다. 4~5시간쯤 지나면 혈액 속 포도당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몸은 간에 저장해둔 글리코겐을 꺼내 쓰기 시작해요. 이 비상창고는 보통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면 상당 부분 소진됩니다. 그리고 이 창고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인슐린이 충분히 낮아진 상태라면 몸이 지방창고 문을 열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지갑 안에 현금이 있으면 현금을 먼저 쓰죠. 현금이 다 떨어지면 그때 통장에서 돈을 꺼내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혈당이라는 현금을 먼저 쓰고 글리코겐이라는 보통 예금을 그 다음에 쓰고 지방이라는 전기예금을 마지막에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 안 먹어야 지방이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 몇 시간이라고 콕 집어 말하기는 어려워요. 사람마다 다르고 평소 식습관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일반적으로는 마지막 식사 후 10시간에서 12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지방이 에너지로 쓰이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올라가기 시작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방 연소가 시작되려면 인슐린이 낮아져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인슐린이 높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공복이 길어져도 지방 창고 문이 잘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인슐린이 만성적으로 높은 상태에 있는 분들은 같은 공복 시간이어도 지방 연소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반대로 평소 식습관이 인슐린 자극이 적은 쪽이라면 더 짧은 공복 시간에도 지방이 잘 쓰이기 시작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현대인들은 왜 공복 시간이 이렇게 부족해졌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음식이 너무 쉽게, 너무 많이 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편의점이 어디에나 있고 카페가 골목마다 있어요. 직장에는 탕비실이 있고 배달 앱으로 언제든지 음식을 시킬 수 있어요. 게다가 먹는 행위 자체가 많은 경우에 습관이나 감정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심심하면 먹고, 스트레스 받으면 먹고, TV 볼 때 먹고,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먹는 거예요. 그 결과로 하루에 실제로 음식을 입에 넣는 시간이 12시간, 14시간, 어떤 날은 16시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이 사용 모드로 전환될 시간이 거의 없어요. 저장 모드가 하루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서서히, 조용히 뱃살로 나타나고 피로로 나타나고 몸의 여러 가지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파트 3에서 뱃살, 특히 내장 지방이 왜 생기고 왜 잘 안 빠지는지를 이야기했는데요. 그 핵심에 인슐린이 있고 인슐린이 낮아지는 시간이 있어야 지방 창고 문이 열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공복이 바로 그 열쇠예요. 인슐린이 높은 상태가 유지된다. 지방 창고 문이 잠겨 있다. 아무리 운동을 해도 뱃살이 안 빠진다. 공복 시간이 길어진다. 인슐린이 내려간다. 지방 창고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 몸이 저장된 지방을 꺼내 쓰기 시작한다. 운동 자체는 분명히 도움이 돼요. 에너지를 소비하고 근육을 키우고 전체적인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인슐린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운동만 한다면 지방 창고 문이 닫힌 채로 다른 에너지만 쓰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창고 문을 열어주는 과정, 즉 공복 시간이 함께 있어야 지방을 실제로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지방 연소 이야기 말고도 공복 시간이 늘어나면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변화들이 몇 가지 더 있어요.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식후 졸음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배고픔의 패턴이 달라진다는 경험도 많이 해요. 처음에는 공복이 힘들게 느껴지다가 어느 순간 이전만큼 자주 급하게 배고프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집중력이 좋아진다는 분들도 계세요. 다만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변화들이 모든 분께 똑같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개인마다 다르고 현재 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요. 오래전부터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어요. 배가 고프면 안 된다. 제때 먹어야 한다. 굶으면 몸에 해롭다. 이 말들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쩌면 우리 몸에는 가끔 비워두는 시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도 쉬어야 회복하고 잠을 자야 피로가 풀리듯이 우리 몸 안의 시스템도 잠시 멈추고 정비하고 재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배고픔이 꼭 위험 신호가 아닐 수 있어요. 때로는 몸이 스스로 청소를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파트 4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복은 비정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우리 몸은 먹을 때와 공복일 때 다르게 작동합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인슐린은 감소합니다. 인슐린이 낮아져야 지방 사용이 시작됩니다. 공복은 몸이 회복하고 정비하는 시간입니다. 파트 5. 대사 회복. 잠시 예전을 떠올려 보실게요. 20대, 30대 때는 야식으로 라면을 끓여 먹어도 다음날 아무렇지 않았어요. 며칠 조금만 조절하면 금방 바지가 헐렁해졌고요.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저녁에 또 나갈 기운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조금만 먹어도 살이 붓고 충분히 잔 것 같은데 낮에 졸리고 밥만 먹으면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배는 점점 앞으로 나오고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그냥 나이 때문일까요? 오늘 핵심 단어는 대사예요. 대사는 한마디로 몸이 에너지를 만들고 사용하고 저장하는 모든 과정이에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걸 소화해서 에너지로 바꿔요. 그 에너지로 심장이 뛰고, 뇌가 움직이고, 근육이 수축하고, 체온이 유지됩니다. 몸속에 발전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발전소는 우리가 먹은 음식을 연료로 삼아서 전기를 만들어요. 발전소가 잘 돌아가면 집 안 구석구석에 전기가 잘 공급되고, 불도 켜지고, 모든 가전이 잘 돌아가요. 발전소가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전기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어디선가는 불이 깜빡이고, 어떤 가전은 제대로 못 돌아가기 시작하죠. 우리 몸의 대사가 바로 그 발전소예요. 대사가 좋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대사가 건강하면 먹은 음식이 효율적으로 에너지로 바뀌어서 사용돼요. 혈당이 식사 후에 올라갔다가 자연스럽게 내려와요. 에너지가 꾸준히 공급되니까 하루 종일 처지지 않아요. 체중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자동차로 비유하면 연비가 좋은 차예요. 같은 연료로 더 멀리 달리고 엔진도 안정적으로 돌아가요. 그렇다면 대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떤 신호들이 나타날까요? 첫 번째 신호는 식후 졸음이에요. 혈당이 식사 후에 너무 빠르게 올라갔다가 너무 빠르게 내려오는 패턴이 반복될 때 나타나요. 두 번째 신호는 반복되는 허기예요. 혈당이 빠르게 올라갔다가 빠르게 내려오면 몸이 에너지가 없어 빨리 뭔가 먹어야 해 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세 번째 신호는 만성 피로예요. 세포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네 번째 신호는 뱃살 증가예요. 대사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예요. 다섯 번째 신호는 집중력 저하예요. 뇌는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쓰는 기관이에요. 대사가 흔들리면 뇌의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그게 집중력이나 기억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 5가지 중에 해당하는 게 있으신가요? 하나라도 있으시다면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지 마세요. 몸이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현대인들은 이런 변화가 이렇게 흔해졌을까요? 과거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야 했어요. 하루에 2끼, 때로는 1끼만 먹는 날도 있었고,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어두워지고 잠에 들었어요. 지금 현대인의 하루는 다릅니다. 하루 대부분을 의자에 앉아서 보내고, 뭔가를 계속 입에 넣고 있고, 밤에도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느라 늦게 자고, 스트레스는 전보다 훨씬 다양하고 복잡해요. 움직임이 줄면 근육이 줄고, 근육이 줄면 에너지 소비가 줄어요. 끊임없이 뭔가를 먹으면 몸이 저장 모드에서 벗어날 시간이 없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몸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더 많이 분비하고 그게 혈당과 인슐린에 영향을 줘요. 이것들이 몇 년, 몇십 년 동안 쌓이면 발전소가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슐린이 대사 건강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인슐린이 너무 자주, 너무 오래 높은 상태로 유지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초인종이 집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초인종이 울리면 바로 달려가요. 그런데 하루에 수십 번씩 계속 울리면 점점 반응이 둔해지죠. 나중에는 울려도 아예 나가지 않는 날도 생기고요. 세포가 인슐린에 반응하는 방식도 비슷해요. 인슐린이 하루 종일, 매일, 몇 년간 계속 높은 상태가 반복되면 세포가 서서히 무뎌집니다. 문이 예전만큼 잘 열리지 않게 돼요. 그러면 췌장은 왜 혈당이 안 내려가지? 인슐린을 더 보내야겠다 라고 판단하고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어내요. 인슐린이 더 많이 나오면 세포는 더 무뎌지고 세포가 더 무뎌지면 인슐린이 더 많이 필요하고 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인슐린이 만성적으로 높은 상태에서는 지방을 꺼내 쓰기가 어려워지고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해요. 이게 바로 대사가 흔들리는 핵심 메커니즘 중 하나예요. 자,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대사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식후 졸음이 줄어들고 허기 패턴이 달라지고 에너지가 더 꾸준해지고 허리둘레가 서서히 줄어드는 변화를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어요. 다만 이런 변화가 모든 분께 똑같이 같은 속도로 오는 건 아니에요. 개인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해요. 몸은 회복하는 쪽으로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신의 몸을 이미 망가진 거야,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사실 우리 몸은 항상 균형을 향해 움직이려고 해요. 피부가 긁히면 스스로 아물고 뼈가 부러져도 시간이 지나면 붓죠. 대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몸에게 기회를 주면 몸은 스스로 회복하려고 합니다. 몸은 고장난 기계가 아니에요. 회복하려는 생명체예요. 파트 5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대사는 몸의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대사가 건강해야 체중과 건강이 안정됩니다. 식후 졸음과 피로도 대사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인슐린은 대사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몸은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트 6. 모든 것이 연결되는 순간. 자,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하나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따로따로 들렸을 수 있는 이야기들. 인슐린, 지방 저장, 뱃살, 공복, 대사.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의 큰 흐름 속에서 서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체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음식을 섭취합니다. 이건 우리 일상이에요. 하루 종일 여러 번 먹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상승합니다. 포도당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혈당이 상승하면 인슐린이 증가합니다.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조절하려는 거예요. 인슐린이 증가하면 지방 저장이 시작됩니다. 세포가 필요한 양 이상의 에너지는 지방으로 변환되어 쌓입니다. 여기서 만약 공복 시간이 충분하다면 인슐린이 다시 충분히 낮아지고 지방 창고 문이 열려서 저장된 지방을 꺼내 쓰는 균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하루는 어떤가요? 공복 부족이 발생합니다. 하루 종일 끊임없이 먹기 때문에 인슐린이 낮아질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인슐린 과다 노출이 일어납니다. 하루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인슐린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몇 달, 몇 년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포가 인슐린에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췌장이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하게 되고 그 결과 뱃살 증가로 이어집니다. 특히 인슐린에 민감한 내장 지방이 가장 많이 늘어나죠. 뱃살이 늘어나는 동시에 대사 기능 저하도 함께 진행됩니다. 몸 안의 발전소가 비효율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사 기능이 저하되면 피로 증가가 나타납니다. 식후 졸음, 만성 피로, 집중력 저하 같은 증상들이 일상이 되어버려요. 이 모든 것이 합쳐지면 체중 증가로 이어지고 시간이 더 지나면 건강 문제 발생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흐름입니다. 음식 섭취, 혈당 상승, 인슐린 증가, 지방 저장, 공복 부족, 인슐린 과다 노출, 인슐린 저항성, 뱃살 증가, 대사 기능 저하, 피로 증가, 체중 증가, 건강 문제 발생. 이렇게 보면 꽤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이 모든 고리의 시작과 중심에 인슐린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지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공복 부족이 일어나는 지점이에요. 먹는 패턴을 조정해서 인슐린이 충분히 낮아지는 시간을 만들어주면 이 악순환의 고리가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이 자주 낮아지면 세포가 인슐린에 다시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하고 지방 창고 문이 더 잘 열리고 뱃살이 서서히 줄고 대사가 회복되고 피로가 줄고 체중이 안정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시리즈 전체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입니다. 살이 찌는 것, 뱃살이 안 빠지는 것, 식후에 졸린 것, 늘 피곤한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따로따로 일어나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큰 흐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흐름의 중심에는 늘 인슐린이 있었습니다. 파트 7. 몸은 왜 신호를 보내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꽤 긴 이야기를 함께 해왔습니다. 인슐린이 무엇인지, 왜 살이 찌는지, 뱃살이 왜 그렇게 빠지지 않는지, 공복이 왜 회복의 시간인지, 대사가 왜 흔들리는지,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한 가지 단어가 계속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신호라는 단어예요. 식후 졸음, 반복되는 허기, 만성 피로, 허리둘레의 증가. 우리는 보통 이런 것들을 그냥 불편한 증상으로만 여깁니다. 귀찮고, 짜증나고, 가능하면 빨리 없어졌으면 하는 것들로요. 그런데 잠깐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이것들이 정말 그냥 무작위로 일어나는 불편함일까요? 아니면 몸이 우리에게 뭔가를 전하려고 보내는 메시지일까요? 밥을 먹고 나서 졸린 것. 이건 혈당이 너무 빠르게 올랐다가 너무 빠르게 떨어진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몸이 지금 혈당이 너무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어. 이 패턴이 계속되면 곤란해 라고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배가 고픈 것. 이건 에너지가 세포에 안정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몸이 지금 들어온 에너지가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어
라고 알려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늘 피곤하고 무기력한 것, 이건 발전소가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몸이 지금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뱃살이 늘어나는 것, 이건 인슐린이 너무 자주, 너무 오래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몸이 지금 저장 모드에서 벗어날 시간이 부족해 라고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그냥 짜증나는 증상으로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몸이 보내는 아주 구체적이고 일관된 메시지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 메시지들을 알아채는 방법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식후 졸음이 오면 원래 밥 먹으면 졸린 거지 하고 넘겨버리고, 배가 자꾸 고프면 내가 식욕이 좀 센가 봐 하고 넘겨버리고, 피곤하면 요즘 일이 많아서 그런가 봐 하고 넘겨버리고, 배가 나오면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하고 넘겨버립니다. 이 모든 신호들을 그냥 일상의 일부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다 들으신 여러분은 이제 다르게 보일 거예요. 이 신호들이 서로 무관한 게 아니라 인슐린이라는 하나의 중심에서부터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시게 되었으니까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여러분은 언제부터 살이 찌기 시작했나요? 어느 시점부터였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직장을 옮겼을 때였나요? 결혼 후였나요? 아니면 특별한 계기 없이 서서히였나요? 언제부터 식후 졸음이 심해졌나요? 예전에는 밥 먹고도 멀쩡했던 시절이 있었나요? 마지막으로 진짜 배고픔을 느낀 것이 언제였나요? 배가 살살 아프도록 속이 텅 빈 느낌이 들도록 배고팠던 적이 최근에 있었나요? 여러분의 몸은 지금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나요? 이 질문들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어쩌면 건강을 회복하는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몸을 적으로 두고 싸우는 게 아니라 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들어보는 거예요. 파트 7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식후 졸음, 피로, 허기, 뱃살은 그냥 우연히 생기는 증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몸이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알아채는 것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파트 8. 건강은 회복이다. 이제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은 무언가를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원래 하던 일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더 풀어볼게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좋은 영양제를 먹어야 해. 더 비싼 운동기구를 사야 해. 더 새로운 다이어트 방법을 찾아야 해. 물건을 더하고 정보를 더하고 노력을 더하는 방식으로 건강에 다가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건 어쩌면 정반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몸은 원래 균형을 잡으려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면 혈당을 알맞게 조절하고, 공복 시간이 충분하면 지방을 알맞게 사용하고, 대사가 건강하면 에너지를 알맞게 만들고 씁니다. 이 모든 능력은 이미 우리 몸 안에 있어요. 새로 만들어 넣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이 능력들이 제대로 작동할 기회를 자꾸 빼앗아 왔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먹어서 인슐린이 쉴 틈을 안 주고, 공복 시간을 만들지 않아서 지방을 사용할 기회를 안 주고, 잠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쌓아서 대사가 안정될 여유를 안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을 회복한다는 건 새로운 능력을 몸에 심어주는 게 아니라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능력이 다시 발휘될 수 있도록 방해 요소를 하나씩 줄여주는 일에 더 가깝습니다. 영양제를 더 먹는 것보다, 몸에게 쉴 시간을 주는 것, 운동을 더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 먹는 패턴을 조금 바꿔보는 것, 새로운 다이어트법을 찾아 헤매는 것보다 인슐린이 자주, 충분히 낮아지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어쩌면 훨씬 더 근본적인 접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완벽해야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완벽하게 식사 시간을 지키고 매번 정확하게 공복 시간을 채워야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 평소보다 조금 더 긴 공복 시간을 가져보는 것, 간식을 한번 줄여보는 것, 밥 먹고 나서 바로 눕지 않고 잠깐 걸어보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몸은 서서히 균형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건강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몸의 신호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몸과 싸워왔습니다. 살을 빼기 위해, 건강해지기 위해, 체중계 위에 올라설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고,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고,
다이어트에 실패할 때마다 자신을 탓했습니다. 왜 나는 이걸 못할까? 위지력이 약해서 그런 거야. 나는 원래 살이 잘 찌는 체질이야. 이런 생각들로 스스로를 몰아세웠던 시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어쩌면 몸은 우리의 적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몸은 늘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잠시 쉬어달라고, 잠시 회복할 시간을 달라고,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들을 좀 줄여달라고. 우리가 그 메시지를 알아듣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오늘 함께 나눈 인슐린 이야기, 지방 저장 이야기, 뱃살 이야기, 공복 이야기, 대사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의 이야기로 모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기 시작한 첫걸음입니다. 건강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몸의 신호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그 신호에 조금씩 더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균형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